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려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려준다면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며 아들에게만 주겠다던 시대에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등 상속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이왕이면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남은 재산을 잘 분배하는 법, 어디 없을까요? 최근에는 불효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효소송이란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유명인 S씨의 할아버지가 S씨를 상대로 맨 불효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S씨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할아버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효 소송 다음 사례를 들어보세요. 어느 도시에 사는 평범한 한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자 집을 사주고 식당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혼낼 때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버지는 족보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갈등이 쌓여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효도 각서를 쓰게 했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은 건 자식의 기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불효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 각서에도 위반된다면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욕하고 때린 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요. 결과는 아버지의 승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아버지가 상속한 유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났더니 덜컥 지병이 악화되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나다 보니 7억 정도 빚을 졌다.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씩들을 좀 줘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나눠줄 걸로 알고 온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는데 그때 형제 중 그리 잘 살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도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 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후는 문병 한 번 없었고 안부 전화 한 번 없는 자식들을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모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아예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문제로 싸움질하고 형제 간 반목만 생길까봐.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정리해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유산으로 결정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라고 말하시면서 공증한 서류를 사남매 앞에 내놓는 거였습니다. 공증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전액 50억은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상속을 적게 받은 자식들은 얼굴 안색이 사색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방법은 내가 저기 보이는 금고 속에 넣어두었으니 너희 어머니는 내가 지시한 계산 방법대로 어머니의 유산은 분배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래의 금고 키를 어머니에게 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게 되자 아들, 딸은 물론 며느리들과 사위까지도 교대로 어머니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인 금고 덕으로 실컷 효도를 받게 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드디어 자식들은 금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하게 은행에다 공증해 놓았다. 은행에 보관한 50억 원은 그동안 이자가 불었을 거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너희들의 효행이 공평했던 것처럼 나도 그 돈을 아들, 딸 순위 구분 없이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게 처리해 놓았으니 찾아가거라.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셔주어서 고맙다.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남 모두는 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날이나 명절날은 매년마다 제사 순번을 교대해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세요. 올해 85세인 한할아버지는 2살 아래인 아내와 함께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전직 세무사였던 그는 10여 년 전 일을 그만두면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했다.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넉넉한 수입으로 여유 있게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실버타운에서도 돈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할아버지와 그 아내가 퇴직 당시에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어 할아버지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최근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퇴직 전 10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장남을 불렀다. 퇴직 당시 사무실 건물을 판 돈 10억 원을 장남에게 주면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노후 봉양을 부탁했고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에게 그만한 재산을 줬고 현재 장남이 상당한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노부모의 생활비를 대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장남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에 장남은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냐. 나한테 그 많은 생활비를 낼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벌컥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다. 배신감과 울분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300여만 원의 실버타운 생활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해제 소송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은 있겠지만 할아버지는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할아버지는 괴롭기만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부양 비용도 그에 비례해 치솟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동안은 자기 일평생 동안 쓴 병원비의 4분의 1가량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여파로 노후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까지 오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참았을 일이라도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법으로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은 노후 부양을 위한 법적인 대비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노후 봉양 약속을 문서로 받아놓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식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얻는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며 재산이 있으면 자신을 갖추는 데 써야 하지요.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가치관과 이념을 먼저 심어줘야 하며 바른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욕심을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과 집착을 한 만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으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삶에 30% 이상 개입하지 말고 70% 이상은 자신의 삶에 신경 쓰세요.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안쓰럽더라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길러 힘과 에너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물었을 때 바르게 답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게 된다. 무식한 사람이 잘 사는 법은 절대 없으며 은은한 맛이 있어야, 진국이듯 기품이 있어야 어른이다. 싸우면 정든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해도 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탁한 기운이 쌓이면 감정이 악화되고 메말라서 멀어짐으로 싸움은 안 할수록 좋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기운은 큰 반면 무식한 사람이다. 싸울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지게 되며 화를 자주 내면 탁한 기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잘 걸린다.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병에 걸리고 싶어서 환장하는 꼴이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며 지식을 갖출수록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급히 돈을 필요로 할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주택 자금으로 써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누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전원 생활하시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 노후 준비할 때 흔히 도시에 오래 사신 분들은 나이 들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하며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이란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업도 굉장히 많다 보니 그 과정들을 모두 확인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생활인데요.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단열 등의 이유로 주택의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서류상으로만 확인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고 경관의 유혹에 이끌려 서향이나 북향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다 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해를 많이 봐야 하는데 해를 많이 보지 못해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든 서류상에서 남향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구입 예정인 곳을 가보면 따뜻한 곳은 눈이 녹아 있는데요. 이렇게 집의 방향을 잘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언가 이 집에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집 내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노후에 큰 맘을 먹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 만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특하게 지은 집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독특하게 지어진 집은 보기에는 멋지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집은 나중에 안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집의 인테리어나 경관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집들의 특징이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비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 안에서 간단히 불러서 해결될 일도 도시에 있는 전문업체 출장을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모두 비용인 것이죠. 따라서 독특하게 생긴 집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쁜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런 집들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 단열재와 시공 방법만큼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습기나 난방을 많이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겨울에는 현관문틀이나 창문틀에 물이 생기고 눅눅하다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는 계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오래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볼 때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의 계단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공간 분리도 되기 때문에 보통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단이 많은 집은 기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안 좋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보실 때는 계단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낮은 계단이 있는 집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입니다. 요즘 여러 이웃들과 함께 단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전원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외딴 곳에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경우 고립감 등으로 힘들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원마을의 경우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 독립된 주택인데 크게 소음이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단지 마을은 주택과 주택의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거나 주말마다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웃이 있다면 옆집까지 소음이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불편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원하지 않은 관심과 간섭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단지로 구성된 마을 특성상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장점이 많다 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 선택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는 큰 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내려와서 전원 생활을 하면 친구들이 내려오거나 다 큰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좁지 않은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갑갑하고 좁은 집에 살다가 시골에서는 널찍한 마당에 2층으로 된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친구들이나 자녀들은 막상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무턱대고 큰 집을 매매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유지보수 등 전원주택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집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시공업체에서 만든 집입니다. 업체에서 만든 집의 경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건축한 집은 아무래도 본인이 살 집이니까 되도록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창틀이나 외부 벽에 나무를 사용한 집들이 있는데 보기에는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지나고부터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방부목을 쓰던 그 어떤 방수 작업을 하던 간에 뒤눈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외장재와 더불어 나무로 된 데크의 상태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나무 데크가 썩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관리가 안 된 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데크의 경우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45년 뒤에 나무가 썩기 시작하면 깨지고 뒤틀리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연재해들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수목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재 나무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외장재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혐오시설입니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 또 하나 잘 판단해야 할 것은 바로 주변의 혐오시설 여부입니다. 고압선이나 축사 공장, 사격장, 비행장, 군부대,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 악취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시설들이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있는 주택이 있다면 구매하기에 앞서 반경 1km 내외를 직접 걸어보고 이보다 먼 거리는 차를 이용해 마을 구석구석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걸어보는 것과 차 안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전원주택도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풍경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단점들이 보여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급하게 계약을 서두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작게 느껴지던 단점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연환경과 미관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닐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냥 놀든 먹고 사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값 결제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존 벤자민 프랭클린의 돈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에 이미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요. 따라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인 각자가 건강할 때부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거동을 못하시거나 생활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보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입원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물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년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늙은 부모가 귀찮아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보내지는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애써 슬픔을 감추려고도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까요? 시작에 앞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로원 간호원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을 올린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바로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자신들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로원 할머니의 글입니다. 간호사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 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덩한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던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다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 같은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불의는 늙은 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습니다. 현실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공감을 하며 애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고 다가오고 있는 길이기에 씁쓸합니다. 아이의 숫자가 노인보다 적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처지입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별로 없어 자식이 직접 봉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보냅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엄청난 비용이나 비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만 유지해도 충분히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약간 숨이 차는 운동을 매일 15분 정도 하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장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력과 대사 활동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심폐기관 골격근 인대 신경계 등을 자극시켜 만성 퇴행성 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줄였더니 심장병 발병 위험이 무려 26% 낮아졌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노인의 근육 호르몬, 항체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소, 돼지고기, 생선, 달걀, 검정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치아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은 혈관을 타고 가 온몸 곳곳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 염증이 심장이나 뇌에 생기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중증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고 뇌에 자극이 덜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고 하루 3회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양치할 땐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2개 국어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평생 배우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발생 위험이 적고 운동, 금연,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생존율을 50%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왕성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더 높았습니다.
친구와 활발히 교류하면 치매 위험이 낮다는 영국 버시티 칼리지의 연구도 이를 입증합니다. 또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좋은 친구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 종교, 단체 혹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넓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경제 독립은 자신과 가족이 행복해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세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제적인 예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부양과 돈 문제로 구성원 간에 힘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입의 일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저축은 안전 예금, 적금, 채권 등을 활용하고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할 때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10에서 20% 저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축 금액은 개인 소득과 생활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노후에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노후 준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하여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눈물은 내 탓이로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부모님 모시는 것을 귀찮다는 젊은이들의 행위는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 키울 때 자식 비위 맞추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의 하인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랄 때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입원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물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년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늙은 부모가 귀찮아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보내지는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애써 슬픔을 감추려고도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까요? 시작에 앞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로원 간호원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을 올린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바로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자신들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로원 할머니의 글입니다. 간호사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 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덩한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던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다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 같은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불의는 늙은 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습니다. 현실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공감을 하며 애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고 다가오고 있는 길이기에 씁쓸합니다. 아이의 숫자가 노인보다 적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처지입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별로 없어 자식이 직접 봉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보냅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엄청난 비용이나 비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만 유지해도 충분히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약간 숨이 차는 운동을 매일 15분 정도 하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장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력과 대사 활동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심폐기관 골격근 인대 신경계 등을 자극시켜 만성 퇴행성 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줄였더니 심장병 발병 위험이
무려 26% 낮아졌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노인의 근육 호르몬, 항체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소, 돼지고기, 생선, 달걀, 검정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치아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은 혈관을 타고 가 온몸 곳곳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 염증이 심장이나 뇌에 생기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중증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고 뇌에 자극이 덜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고 하루 3회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양치할 땐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2개, 국어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평생 배우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발생 위험이 적고 운동, 금연,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생존율을 50%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왕성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높았습니다. 친구와 활발히 교류하면 치매 위험이 낮다는 영국 버시티 칼리지의 연구도 이를 입증합니다. 또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좋은 친구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 종교, 단체 혹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넓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경제 독립은 자신과 가족이 행복해지는 3가지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세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제적인 예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부양과 돈 문제로 구성원 간에 힘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입의 일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저축은 안전 예금, 적금, 채권 등을 활용하고,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할 때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10에서 20% 저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축 금액은 개인 소득과 생활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노후에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노후 준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하여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눈물은 내 탓이로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부모님 모시는 것을 귀찮다는 젊은이들의 행위는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 키울 때 자식 비위 맞추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의 하인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랄 때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